안녕하세요. 준비한 Q&A 첫 번째 질문들 9개에 대한 간단한 이제 답변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뭐 체계적으로 이제 질문들이 정리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네오성 학교에서 질문했던 내용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분이 한두 개 정도 질문을 했던 거를 여러분 거를 한 90개의 질문이 모아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9개의 서로 구성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오늘 준비된 이 9개의 질문이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질문은 아니다. 그 말씀에 대한 양해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서로 좀 유사한 질문들로 우리가 이거를 순서적으로 설명드림으로써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구성으로 저희가 이제 모아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오성 시험의 파장과 방향의 정확한 정의는 시험 파장과 방향의 정의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신 건데요. 일반적으로 네오성 시험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자선 형광 램프를 사용하는 장치와 제논아크 웨더메타라고 불리는 이제 두 개의 시험 장치를 사용하는데 둘 중에 하나의 그 시험 파장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로밴드라고 해서 주로 340나노메타. 물론 이제 그 자선 형광 램프 같은 경우에는 340나노메타가 아닌 313 같은 그런 다른 파장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제논 웨더메타와 자선 형광 램프가 공동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넬로밴드 자선 파장은 340나노메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논 웨더메타 같은 경우에는 TUV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태양 자외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300에서 400나노메타 사이에 이 전체 자외선 양을 적분한 값을 와이드밴드 그 기준 광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신 네오성 시험의 파장은 넬로밴드 340나노메타에서의 인텐시티로 측정하는 파장과 300에서 400나노메타의 자외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적분값으로 표시하는 와이드밴드 파장값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우리가 원선이라고 하는 시험 기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량이죠. 전체 시험 조도의 세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거를 원선에 해당하는 값을 대개는 340나노메타를 0.5W/메타제곱 또 이 TUV 기준으로 그러니까 와이드밴드 기준으로는 60W/메타제곱 정도를 원선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0나노메타 넬로밴드 광량 기준으로 파장 기준으로 할 때는 0.5W/메타제곱이 시험 광량이 되는 것이고요. 300에서 400나노메타의 와이드밴드 파장 기준으로 할 때는 60W/메타제곱이 시험 광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쪽 그래프에는 우리가 자선 형광 램프 기준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서로 그 램프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광파 스펙트럼을 이제 램프가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340나노메타의 인텐시티를 기준으로 램프의 조도를 컨트롤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빛의 파장이 중요한가 에너지 양이 중요한가 이거를 탁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빛의 파장이 좀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태양광에 대한 시험을 할 때는 우리가 익숙한 두 개의 종류의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웨더메터하고 또 한 종류의 익숙한 장비가 있죠. 솔라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둘 다 태양광을 모사하는 장치이지만 서로 혼용해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시험 장치에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내구성 시험 장비나 솔라 시뮬레이터나 가장 기준이 되는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빛의 세기는 대부분 원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은 시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용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논 웨더메터라든지 자외선 형광래프 시험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태양의 자외선 영역의 모사성을 중시해서 그걸 잘 맞춰놓은 그런 시험 장비인데 반해서 솔라 시뮬레이터는 자외선을 엄밀하게 맞추기보다는 가시광 중심의 그러니까 400에서 1100 나노미터 적외선이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넓은 파장에서의 태양광을 모사하는 그 배분율, 빛 파장에 따른 배분율이 조금 더 중시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걸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두 개의 시험 장치는 혼용해서 사용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전지를 시험할 때 쓰는 솔라 시뮬레이터는 내구성을 평가하는 그런 장치나 장비로는 부적절하고요.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구성 시험 장치에 사용되는 그런 장치나 광원은 솔라 시뮬레이터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서로 혼용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서로 태양광을 모사한다고는 하지만 중시하는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엄밀하게 맞춰져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빛의 파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QUV 촉진 시험을 할 것인가, 제논 웨더메타 내광성 시험을 할 것인가. QUV는 촉진 시험이고 웨더메타는 내광성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좋은 그 표현은 아니시긴 한데 둘 다 촉진 시험이죠. 둘 다 촉진 내구성 시험이고요. 단지 이제 자외선 형광 램프를 사용하는 QUV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거의 없는 자외선 램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광성이라고 그거 구별하기 위해서 웨더메탄 내광성, QUV는 그냥 자외선 촉진 시험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가? 이거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위에 있는 거는 그 제논 웨더메타고 밑에 있는 그림은 자외선 형광 램프를 사용하는 이제 시험 장치인데 그 자외선 형광 램프 시험 장치는 비교하면 장점들이 좀 있지만 근데 큰 제논 램프 대비 큰 이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이제 이쪽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 빨간색의 태양광 스펙트럼에 비해서 여기 300에서 340, 350까지만 태양광을 모사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은 태양광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자외선 영역조차도 이 장파장 영역은 태양광에 비해서 굉장히 결핍된 그런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태양광을 전반적으로 모사하지도 못하고 태양 자외선 전체를 모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쓰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형광램프로 사용하면 장치적으로도 간단해지고요. 그 다음에 처음서부터 이 시험 장치는 좀 낮은 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도 컨트롤 같은 것도 안 하고요.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물 분사 장치도 없이 물을 중탕으로 끓여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제 웨이팅 시키는 그런 간단한 구조 장치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워터 스프레이 장치가 이제 나왔지만 그래서
어떤 장비를 선택할 것이냐의 이유는 기술적인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가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제논 시험 장치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비용 문제 때문에 제논 시험 장치로 하기에는 내가 좀 많이 부담이 되니 비용을 낮춰서 시험을 하고자 할 때 자외선 영향램프 장치를 선택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논 웨더메타의 필터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제논 웨더메타는 롱아크 제논 램프라는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이 장치는 자외선에서부터 가시광, 적외선까지 모두 발생하는 그런 램프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외선도 태양광보다 과도하고요. 적외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보다 과도한 빛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더메타 시험, 내구성 시험에서는 자외선을 맞추는 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필터들은 다 자외선 필터죠. 자외선을 이제 어떻게 맞추느냐를 선택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웨더메타의 필터다. 물론 이 과도한 적외선을 조금 제거해서 실제 태양광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시라 필터라고 하는 이제 적외선 제거 필터도 있습니다. 적외선 제거 필터도 사용하시면 사실 좋은데 그렇게 이제 중시하고 있지는 않죠. 그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자외선 제거 필터에 집중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필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데일라이트 필터. 데일라이트 필터라는 것은 태양광의 정오의 태양광. 정오의 태양광인데 또 한 가지 옵션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적도 지역의 정오의 태양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의 태양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필터가 구현하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5개 폭로 시험 결과하고 정확한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라이트 필터조차도 사실은 현실 모사성은 조금 부족한, 어떻게 보면 과도한 필터다. 자외선이 좀 과도하게 나가는, 왜냐하면 적도 지역의 태양광을 모사하도록, 그것도 정오의 태양광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지구상에 도달하는 햇빛의 자외선 영역을 잘 맞추는 것이 데일라이트 필터다라는 것이고요. 익스텐디드 UV 필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파장 자외선이 노란색의 태양광보다 조금 더 과도하고 풍부하죠. 이렇게 일부러 단파장 자외선이 좀 풍부하게 만들어서 과도한 광분해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조금 빠르게 그리고 좀 가혹하게 실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 이제 익스텐디드 UV 필터라는 것이고요. 윈도우 글라스 필터라는 것은 이제 3mm짜리 소다라인 글라스를 통과할 때 단파장 자외선이 아주 살짝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착유리를 투과하는 태양광을 모사하고자 할 때 윈도우 글라스 필터를 이제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윈도우 글라스 필터라는 것이 결국에는 실내에 도달되는 태양광을 모사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착유리 뒤에다 디텍터를 딱 갖다 대고 찍은 거예요. 우리가 뺨을 유리창 밖에 직사광이 들어오는, 그것도 90, 아주 정면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태양을 우리가 마주 보면서 우리 얼굴 앞에
청유리를 갖다 댔을 때 우리 얼굴에 쏟아지는 태양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실내에, 자동차 실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건물의 실내에 들어오는 태양광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 나중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LED로 태양광 모사가 시도되고 있는데 제논램프의 태양광 모사성을 얻을 수 있는가? 이 LED로 시도되고 있는 태양광 모사라는 것은 그 솔라 시뮬레이터 얘기입니다. 아까 솔라 시뮬레이터는 내구성 시험을 하는 그 웨더메타로 같이 호환돼서 사용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자외선 영역을 모사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라 시뮬레이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LED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솔라 시뮬레이터의 전형적인 이제 사례인데요. LED 등은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히 이제 파장 분포가 좁은 그런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태양광과 같이 넓은 파장의 빛을 그 모사하는 용도로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 파장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LED를 그 파장별로 안배하고 그 각각에서 나오는 LED의 인텐시티를 태양광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잘 설계해서 조절할 수 있다면, 여기 이 그래프처럼 모양이 그렇게 뭐 예쁘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넓은, 마치 태양광을 조금 어느 정도는 어쨌든 모사하는 것 같이 넓은 대역의 빛을 그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많은 상업화가 진행이 개발도 진행되고 있고 상업화가 진행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 LED 솔라 시뮬레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자외선 영역을 맞추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맞춘다 하더라도 이 LED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그 분포가 좁은 밴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춘다 하더라도 여기서 뾰족뾰족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LED 빛은 제논 램프나 다른 메탈 할라이드 같은 그 경쟁이 될 수 있는 다른 램프에 비해서 조사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내구성 시험에는 그렇게 앞으로 활용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논 램프 같은 태양광 모사성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제한된 그 기술로 사용되는 것이고, 솔라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런 삐죽삐죽한 것이 크게 단점이 되지 않고 이 분포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면 솔라 시뮬레이터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솔라 시뮬레이터로는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LED가 태양광을 모사하는 것은 솔라 시뮬레이터로서의 모사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그 내구성 시험을 하는, 그래서 자외선을 아주 깎은 듯이 맞춰야 되는 이런 용도로는 아직은 사용되는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그다지 이렇게 전망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쉽게 태양의 자외선을 맞출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메탈 할라이드는 여기 좌측 그래프와 같은 것인데요. 고출력의 그 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 시험에서는 이제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왜 사용하지 않냐면 여기 스펙트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 영역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일반적으로 메탈 할라이드 램프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외선을 많이 이제 발광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자외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 필터를 사용해서 단파장을 자른다 하더라도 제논 램프처럼 그렇게 태양 자외선을 잘 모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 챔버 같은 데서 메탈 할라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솔라 챔버에서 내구성 시험을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실모사성이 없는 과도한 에이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솔라 시뮬레이터, 솔라 챔버에서는 내구성 시험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LED와 메탈 할라이드는 이제 차이가 있고요. 아마도 일부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한 솔라 시뮬레이터들도 좀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탈 할라이드 가지고 대면적이 필요한 이제 태양전지 모듈 평가에는 메탈 할라이드 램프가 사용된 솔라 챔버가 일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메탈 할라이드는 이제 내구성 시험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메탈 할라이드 램프는 특징이 그 조사 강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대면적에 이제 유리하지만 아주 그 정밀한 시험 용도로는, 태양전지를 위한 그런 용도로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합니다. 다음은 실내등들이 우리가 요새는 뭐 최근에는 다 거의 LED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아직도 형광등이나 이제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이제 광파워 스펙트럼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LED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 화이트 LED를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청색광의 아주 날카로운 피크 광하고 550 나노미터, 사람의 눈이 그 밝기를 가장 잘 느끼는 파장이 55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550 나노미터에서와 청색광으로 이렇게 백색광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내 조명용 LED가 발생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광파워 스펙트럼의 모양이고요. 형광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뾰족뾰족한, 그래서 뭐 3개의 피크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형광등의 이제 특징이고요. 할로겐 등은 약간 이제 붉은색 빛을 띠는 우리가 적색 그 램프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열감도 있죠. 우리가 할로겐 램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외선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외선 램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램프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로겐 램프고요. 할로겐 램프는 이렇게 브로드하고 적외선 비중이 높은 그런 광파 스펙트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등 종류에 따른 UV 파장 영역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LED나 할로겐이나 형광등 모두 자외선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자외선이 포함된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 가시광 위주,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 나노미터의 빛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가시광 중심의 광파 스펙트럼을 갖는다. UV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실내광에서 UV 파장 대학을 궁금해하고 실내광에서 존재하는 UV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거를 대체해서 말씀드리면, 실내에서도 많은 제품들이 이제 광변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자외선이 존재하고요. 근데 실내에서 존재하는 자외선은 이제 착오를 하신 건데, 실내 등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에 의해서 실내 자외선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태양광 자외선이 실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내에 자외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실내 자외선에 의해서 많은 이제 실내 기기 또는 인테리어 소재들의 자외선에 의한 그 변태색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실내나 건물 실내에서 존재하는 자외선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유리창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태양광 스펙트럼의 모양과 전체 세기가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LED라든지 형광등의 세기는 이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는 이제 그 일정 기간 인테그레이션 해서 했을 때 이제 값이죠. 당장 이렇게 빛을 켜놨을 때의 세기로 기준하면, 어떤 순간의 세기로 하면 이보다는 훨씬 세겠죠. 실내 등의 세기가.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실내 등은 밤에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켜지만, 유리창이 있을 때는 항상 언제나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외부 태양광이 이제 입사돼서 실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일정 기간 이제 누적했을 때 이제 비교값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측된 태양광 파워 스펙트럼인데요. 옛날에 이제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장기간 이스트만 코닥의 유럽에 있는 이제 여러 회사, 이제 미국도 있네요. 그 회사에 스펙트로메터를 설치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누적했을 때 들어오는 광파 스펙트럼을 찍은 것인데, 단파장자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제거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빛이 가시광 위주의 빛이 좀 더 풍부하지만, 자외선도 특히 이제 장파장 자외선 위주로 실내에 이제 어느 정도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존재하는 자외선이란 아주 약간 양의 단파장 자외선과 주로 장파장 자외선이 실제 가시광보다는 현저하게 낮춰진 수준이지만 꽤 무시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실내에 이제 입사돼서 들어온다. 그래서 실내 자외선의 우리가 존재에 대한 어떤 특징, 실내 자외선의 어떤 특징으로 본다면, 이런 형태의 자외선이 실내에서 계속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더메타나 큐비가 내는 빛의 세기는 랭글레이나 줄, 와트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랭글레이는 그 내구성 시험에서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위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지구에 입사돼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열을 연령으로 표현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제곱센티미터라는 면적 안에 1칼로리의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열이 들어올 때의 단위로 1랭그레이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위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줄로 이제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하고,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메타 제곱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이제 줄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값, 이 에너지가 어느 시간 단위로 들어오느냐라고 해서 초당 1줄 퍼 메타 제곱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1와트 퍼 메타 제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QUV를 사용하든 제너럴 매더메타를 사용하든 우리 내구성 시험에서는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랭그레이라는 개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아까 첫 질문에서 설명드렸던 340나노미터, HTM에서는 또는 미국 자동차공학회 규격 같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시험 규격들은 340나노미터의 넬로밴드 기준으로 조사 강도를 결정을 하고요. 유럽에서 만들어진 시험 규격들, 그래서 DIN이나 ISO 같은 이제 기준들은, ISO는 물론 이제 미국과 유럽 모두 저희 나라까지 다 모두 포함돼서 만드는 국제 표준이지만, 유럽이 이제 국가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좀 유럽 방식을
따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ISO는 유럽 규격들과 마찬가지로 브로드밴드 300에서 400나노미터의 기준으로 조사 강도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준이 모두 혼용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시험 기준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거의 STM은 이제 국제 표준하고 대등한 그런 이제 권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기준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두 개의 기준은 모두 자외선 조사 강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랭글레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와트나 1줄 퍼메타 제곱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별로 규격이 많죠. 여러 규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별해서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험 기준은 소재의 경우에는 제논 시험 장치를 사용하는 규격들이고요. 모듈이나 또는 자동차 이렇게 전체 완성된 제품 전체나 아니면 이제 제논 웨더링 시험기에다가 집어넣기에는 이미 너무 크기가 커져 있는 조립되어 있는 모듈이나 큰 크기의 부품일 경우에는 이렇게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는 좀 더 큰 솔라 챔버나 이런 솔라룸을 사용하는 규격들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으로 내구성에 관심을 갖고 내구성 시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건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주로 많이 하는 또는 모듈 단위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일부 메탈 할라이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의 소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내구성 시험은 제논 시험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논 시험 장치가 대부분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선택하는 시험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조사별로 국제 표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국제 표준을 약간 응용해서 회사별로 르노면 르노 또는 우리 현대기아면 현대기아 또 포드 등등 이렇게 제조사별로 각자의 산업 표준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격들은 좀 조금씩 다 상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애로사항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질문이고요. 공감이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장기 유지비가 이제 제논 시험 장치에서는 과다하다. 유지비 절약 방법이 없는가? 우리가 첫 질문 부분에서부터 좀 나왔는데 크게 장치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논 시험 장치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완성도 있는 내구성 시험 장치명 기술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QUV 또는 자외선 형광 램프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자외선 형광 램프를 사용할 것인지 제논 램프를 사용할 것인지가 내구성 시험에서 어떻게 기준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비용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비용만 문제가 아니라면 제논 시험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용 때문에 제논 램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게 자외선 형광 램프 시험 방법이다. 그만큼 이제 제논 램프를 사용하는 시험 장치들은 비용 부담이 많이 가는데요. 장치도 비싼 편인데 그 장치를 이제 유지 관리하는 비용. 일단 전기료가 일단 좀 만만치 않을 거고요. 출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램프들이. 두 번째는 전기값보다도 사실은 이제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게
램프와 필터의 수명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램프는 우리가 포깅이라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텅스텐 전극이 열화가 진행이 돼서 뿌옇게 되는 것이죠. 그 램프 내부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뿌옇게 되면 광량이 줄어들고 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창치에서 좀 더 많은 이제 전류량을 램프에 보내줘야 원하는 조사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점점 이제 무리한 램프에 많은 파워를 보내게 되고요. 램프에서 많은 파워에서 나오는 빛은 처음에 램프가 프레시할 때 나오는 빛하고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외선 부근에서의 인텐시티는 일정하게 나오는 대신에 가시광은 이제 점점 좀 높아지는, 그래서 출력은 높아지는 대신에 자외선의 인텐시티는 낮아진다고 말씀드려야겠죠. 반대로 이렇게 광파 스펙트럼이 변화하고, 특히 이제 시험을 하는 그 재현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현상 때문에 장파장은 오히려 올라가고, 우리가 340나노메타를 기준으로 이제 계속 그 미국 STM이나 SA 규격에서는 340을 기준으로 이제 조절하기 때문에 장파장은 올라가고 단파장은 이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한 그 광파 스펙트럼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지나갈수록.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시험 재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500시간이나 2000시간을 일반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램프와 필터의 수명, 열화 수명이고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램프에서 빛이 나오고 장치는 구동이 된다 할지라도 시험 재현성은 이제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그 시험 시간이 이제 2000시간이다. 그래서 2000시간마다 이제 램프와 필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의한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UGB 절약 방법이 있는가라는 면에서는 딱히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뭐 묘수풀이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그 실제 2000시간까지 시험했을 때 하고 2000시간을 조금 초과했을 때 하고 그 회사에서 그 주로 사용하시는 시료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2000시간에서 뭐 2300이나 2500시간까지 조금 연장했을 때에도 시험 재현성에 내가 시험하는 시도에서 거의 뭐 그 차이를 볼 수가 없더라 라고 하면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함으로써 절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후에 그 탈거해서 램프와 필터를 탈거해서 램프와 필터의 외관에서의 변화도 좀 살펴보죠. 아까 포깅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육안으로도 확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시고 그게 너무 포깅이 심해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UGB 절약을 위해서 램프를 연장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UGB 절약하려다가 더 큰 손실이 회사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 아주 좋은 그 절약 방법을 이제 제시해 드릴 수는 이제 없는 것이 이제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Q&A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